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싸게 사는 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이 아파트를 싸게 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팔 때 가격이 오를 확률이.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비게이터입니다. 오늘은 경매로 망하는 이유 7가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시작하다 보면 초보분들이 되게 급한 마음을 가지고 낙찰을 받겠다라는 이 일념 하나 가지고 성급하게 뛰어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다 보면 뭐가 나오죠? 실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 없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경매로 망하는 이유 7가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를 얘기 드리면, 입찰표를 미리 작성 안 하는 데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찰표를 꼭 미리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입찰표라는 건 뭐냐면, 실제 법원에 우리가 이제 입찰하러 갈 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주소, 뭐 입찰 가격, 보증 금액, 뭐 도장 찍고, 휴대폰 번호 적고, 이런 것들. 그게 입찰표거든요. 그게 꼭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미리 작성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입찰하는 사람이. 그럼 이거 입찰표가 아직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일날 입찰하려고 하면은 실수가 일어나요. 저도 처음에 입찰할 때 당일날 가서 했는데 5번 틀렸어요. 저는 좀 심하긴 했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5번 틀리고 1시간 동안 거기서 쓰고 있었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제 실제 그 사례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작성할 수가 있어요. 뭐 탱크옥션의 이런 유료 경매 정보지 사이트에서 미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프린트해서 쓰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입찰 가격, 보증 금액을 정확하게 썼는지. 보통 많이 하는 실수를 좀 알려드릴게요.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해프닝, 법원 경매 사고, 통계도 흔들다, 뭐 이런 건데, 6년 전 기사긴 한데 제가 가져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사고기 때문에 보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감정가 9억 원짜리가 5,920억에 낙찰됐답니다, 여러분들. 9억짜리가 5천억에 낙찰됐대요. 조금 이따 얘기 드릴 거지만, 감정가가 아무리 시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5천억에 낙찰받을 수 있는 주택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거는 그냥 어디서 실수가 일어났다? 지금 여기 입찰표 양식인데, 여기 입찰 가격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공을 3개를 더 붙인 거예요. 5억 9천을 쓰려고 한 건데 공을 3개를 더 붙여서 5,900억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당연히 낙찰이 됐겠죠. 그럼 낙찰이 되면 5,900억에 이거를 낙찰받고 잔금을 낼 수가 있나요? 없겠죠, 당연히. 5억 9천짜리 누가 5,900에 사겠어요? 5,900억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해야겠죠. 잔금을 내지 않아야겠죠. 자,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분이 냈던 그 입찰 보증금 5,920만 원을 모두 날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분은 입찰표를 미리 작성하지 않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을 3개를 더 쓴 거죠. 그래서 6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의 실수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시험 치다 보면은 OMR이었나요? 그거 마킹할 때도 되게 체크 여러 번 하잖아요. 낼 때도. 그런 것처럼 이거는 미리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험이 아니라서 미리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하고 크로스 체크. 내 가족이든 친구한테든 수강생 동료든 그런 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걸 쓰자. 한번 이걸 보여드리면, 탱크옥션 사이트에 보면 오른쪽에 입찰표 작성 있어요. 이걸로 작성하면 돼요. 그럼 보면은 여기 입찰 기일 1월 8일 적혀 있고 사건 번호도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 적으면 돼요. 부비게이터. 전화번호 010-1234-5678. 주민번호, 이거는 직접 인쇄 후 직접 적으면 되고, 법인은 아니고, 주소, 서울특별시, 어디에요? 강서구, 어디.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대리인 아니니까 넘어가고. 입찰 가격 여기 잘 적으면 되죠.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 지금 이 물건이 그냥 임의로 한 건데, 3억 5,100, 2억 4,570만 원부터 시작인데, 이걸 시세가 3억이라 칠게요. 그러면은 한 2억 7천에 낙찰받는다 칠게요. 여기 2억 7천. 끝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끝이에요. 이거를 공을 3개를 더 붙여서 여기를 적으신 거예요. 1,000억에. 그래서 이런 실수는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보증 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보통 하거든요. 그럼 이게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4,570만 원이니까 2,457만 원 적어주면 여기 2,457만 원 끝이에요. 그리고 간혹 이거 2개를 바꿔서 적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 잘 하셔야 돼요. 입찰 가격에 내가 쓰고 싶은 낙찰받을 금액, 보증 금액의 최저 매각 금액의 10% 적으면 돼요.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근데 내가 혹시나 이걸 잘못 적었어. 그럼 미리 적으면 누가 물어보면 되죠? 확인해주면 되죠? 다른, 같은 동기라든지, 수강생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선생님한테라든지,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만 미리 작성하면 방금 그런 실수들이 전혀 일어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만 작성하시면 돼요. 그럼 실수가 당연히 안 일어나겠죠. 아직까지 저희 수강생도 실수하신 분들은 전혀 없고, 왜냐면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한 명만 더 체크를 하면 돼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제가 법원 확인인 적어놨는데 제가 법원을 잘못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법원도 그냥 법원이 다 똑같은 법원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법원으로 하면은 서울에도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찰하려는 물건지의 주소에 따라서 법원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이 경기도도 의정부 지법 3개가 있는 의정부 본원, 고양, 남양주. 근데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 중앙을 갔어야 되는데 동부를 간 거죠. 하루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실제 사례고 수원도 많죠. 수원 엄청 많죠. 본원,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너무 많죠. 그래서 경기도라고 해서 뭐 전부 다 의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다. 인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 자기의 법원을 체크를 하셔서 가시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입찰 보증금 확인입니다. 입찰 보증금이라는 건 아까 이걸로 예를 좀 드리면 최저 매각 가격이 지금 여기 2억 4,570만 원인데 이 금액 이상으로 써야만 입찰이 참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보통 보증금은 10%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억 4,570만 원의 10%니까 2,457만 원. 그 이상으로 들고 가야만 입찰이 유효해요. 근데 이것보다 1원이라도 적다. 예를 들어서 2,457만 원인데 2,450만 원만 들고 갔어. 7만 원 부족해요. 무효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낙찰가를 높게 썼어도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이 금액보다 1원이라도 적으면 안 돼요. 이 금액보다 많은 건 괜찮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돌려줘요. 금액이 뭐 한 10만 원 많으면 그 자리에서 돌려주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많으면 계좌이체 해주더라고요. 제가 다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많은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적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꼭 그 금액 이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그럼 아까 같이 높게 입찰가 높게 쓴 거 외에는 실수하면은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맞아요. 다행히 이거는 보증금 그냥 돌려받았어요. 그냥 무효 처리되는 겁니다. 입찰에 참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냥 돈 못 돌려받는 거는 입찰 참가가 된 건데 낙찰을 받아서 못 돌려받은 것이고, 요거는 아예 입찰 참가 자체가 무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적게 낸 거는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실수가 없게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준비를 잘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네이버 호가가 시세가 아니다. 여러분들 호가라는 게 뭐죠? 호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집주인이 그냥 팔고 싶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팔고 싶은 금액이 예를 들어 시세가 3억이면 3억 5천에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3억 5천에 난 내놓을래? 사고 싶은 사람 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호가만 보고 그럼 3억 5천이 시세야? 라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보고 실제로 입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시세 조사가 잘못된 거거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매로 하고 시세를 알아보려면 이게 평수가 106제곱인 거 보니까 큰 거 같아요. 42평이네요. 요게 같은데 매물이 없네요. 자,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조금 비싼 아파트긴 합니다. 성북동 용인 성북 아이파크 평수가 제가 봤을 때 한 50평 정도 되는 물건인데, 이런 걸 봤을 때 감정가가 9억 7천이잖아요. 시세가 얼마인지 이제 보려면은 네이버 페이 부동산 가서 보통 이제 호가를 보겠죠. 그럼 여기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 매매로 바꾸고 평수 한 47평 정도 되네요. 요거에서 낮은 가격수 내리면, 자 보세요. 9억이 지금 나와 있죠. 제일 낮은 호가로. 그럼 이게 과연 시세인가? 9억 5천, 5천 6천 싸니까 9억 정도면 제일 낮은 금액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걸 보면은 실거래가를 클릭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시세를 보려면 네이버 호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적정한지 아닌지를 보려면 실거래가를 같이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바꿔주면 47평 이거죠. 자, 지금 보면은 마지막 거래가 언제죠? 2021년 6월이에요. 그럼 그때가 언제죠, 여러분들? 2021년, 2022년 초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가장 고공행진하던 때예요. 그럼 실거래가 지금 2년째, 거의 2년 반, 3년이 다 되도록 없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놓고 봤을 때 지금 그때 마지막 시세가 9억 1천이 2층이에요. 그럼 지금 그때 시세랑 거의 똑같죠.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 가격은 하나도 안 떨어진 건가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아파트 가격은,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30%씩 떨어졌는데 이 아파트 가격은 그럼 그대로 이 가격을 호가로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될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대형 평수가 더 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것보다는 지금 가격을 떨어진 금액을 우리가 시세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9억이라는 호가는 제가 봤을 때는 상승기에서 가장 높은 그 매매가를 달리고 있을 때 호가랑 똑같은데 굳이 우리가 매수자 입장에서 이 가격을 인정해 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호가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세 실거래된 거를 같이 겸해주세요. 아마 이게 실거래가 있었으면 이것보다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꼭 호가뿐만 아니라 실거래를 같이 봐주면서 이거를 토대로 소장님들한테 전화해서 시세 조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뭐다? 감정가가 시세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감정가는 시세가 절대 아닙니다. 감정가라는 게 뭐죠? 감정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감정평가사분들이 매긴 객관적인 이 부동산의 금액인데 왜 아니냐면 첫 번째 이유는 감정평가를 매긴 시점이 지금이랑 달라요. 예를 들어 지금 이거 방금 성북동 용인 성북 아이파크를 사례로 들어보면 이게 감정평가 시점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가격 시점이 2022년 11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진 게 거의 대부분의 지역인데 그렇게 따졌을 때 이때는 가격이 조금 더 감정가가 올라서 평가가 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아까 제일 저렴한 층수가 9억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 9억 7천에 감정이 돼 있는 것처럼 지금 시세랑 좀 다르죠. 9억도 제가 봤을 때 시세가 아닌데 그것보다 더 높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가를 시세로 보고 입찰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시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세가 아닌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감정평가사분들이 그렇게 매겨도 실제 시장 시세하고 조금의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매겼다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실거래되는 거랑 시장 분위기는 반영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라는 걸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감정가를 시세로 절대 보면 안 된다. 다섯 번째는 대출 등 내 가능한 투자금을 미리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거를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투자금이 내가 가용 가능한 투자금이 얼마인지는 당연히 미리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충 어디서 주식에서 얼마 빼고 월급 이번 달에 상여금 얼마 받으니까 여기서 더해서 대출 전세자금 대출 이제 있는 거 다음 달 되면 만기니까 그거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돈 해서 낙찰 받아야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확정되지 않은 것은 투자금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이유들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것, 상여금도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못 받을 수도 있고. 그 확정된 투자금, 확보된 투자금이 아니면 내가 가용 가능한 투자금에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지금 바로 융통이 가능한 투자금이 얼마인지 저 같은 경우는 수강생분들한테 자산현황관리표를 제공을 해서 그거를 해서 확실하게 투자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작성해봐야죠. 내가 현재 대출금 얼마, 신용대출 얼마, 마통 얼마, 내 월급 얼마인데 월 현금으로 저축액 얼마, 그래서 언제 입찰할 때 내 가용 가능한 투자금이 얼마, 예금, 적금, 만기일 언제, 주식 바로 매도할 수 있는지, 비트코인 바로 매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따져서 내가 가용한 투자금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경매만 알면 안 된다. 경매는 하나의 스킬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경매 좋다고 얘기 다 해놓고 왜 경매만 알면 안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하나의 기술이에요. 제가 항상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전쟁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경매는 그 전쟁에서 쓰는 하나의 무기예요. 그냥 칼이든 활이든 총이든 검이든 창이든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경매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승산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먼저 뭐냐면 그게 지역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싸게 사는 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이 아파트를 싸게 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팔 때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실. 경매만 안다고 해서 내가 돈을 번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오를 확률이 높은 곳,
적어도 떨어질 확률이 적은 곳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처음 투자하시면 내 집 근처로 하시는데 제 기준에서는 조금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결국에는 내 실거주를 할 집도 내 자산이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올라갈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곳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거를 제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 간단하게 예시를 조금 드려드리면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프로테크 앱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제 투자금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이나 경기도 외곽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그때 중요한 게 입주 물량이에요. 아파트 지역 분석을 할 때 공급이 제일 중요하죠.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죠. 수요와 공급이에요. 우리 경제 시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죠. 경제 보면은 수요와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공급보다 수요가 적으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공급이 많으면 수요보다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원리를 여기 지역 분석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아파트는 입주 물량이라는 게 있죠. 아파트 건설사에서 분양을 하고 입주하는 데까지 보통 한 30개월 정도 걸리는데 대략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보면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입주하는 물량들이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요. 보통 여기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2년치까지는 정확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구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구에 2021년에 엄청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놀랬던 게 왜 그랬냐면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구의 입주 물량이 이미 2년치가 거의 다 나와 있었는데 적정 수요가 보면은 11,874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미 그 전년도부터 20년부터 입주 물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1.5배 그 해 연도에. 그리고 그 내년에는 2배, 23년에는 3배죠. 이게 이미 집계가 돼 있었는데 21년에 대구를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거를 기본을 확인을 안 하시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입주 물량이 되게 많이 예상이 돼 있었는데 불구하고 대구에 투자를 한다거나 경매를 하는 거는 이거는 되게 위험한 투자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는 봐줘야 된다. 입주 물량 정도는 보고 지역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제가 하는 게 한 4가지 정도 변수가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중요한 게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천에 가보면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전국에서 2021년에 아파트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인천입니다. 근데 반대로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해 2022년이 어디냐면 인천이에요. 그 전년도에 가장 많이 올랐다가 그 다음 연도에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면은 21년에 좋았다고 하더라도 21년에 인천에 들어갔으면 됐을까요? 이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입주 물량 하나만 봐도 나오는 거예요. 아까 대구처럼 적정 수요가 15,000가구 정도 되는데 이미 인천에 적정 수요는 계속 채우고 있었어요. 19년부터. 근데 이제 가격이 되게 늦게 올랐어요. 생각보다. 서울, 경기보다 인천이. 그러면서 이제 막 뒤늦게 가격이 막 불타오르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21년까지 막 오르다가 22년 초 되자마자, 연초 되자마자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왜죠? 입주 물량이 여기도 42,000가구, 거의 3배죠. 23년에도 3배, 24년에도 2배 정도가 잡혀 있었죠. 그러면 21년에 인천에 투자를 하는 게 맞았을까요? 라고 질문 던져보면 입주 물량만 봐도 사실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 굳이 인천을 하지 말고 다른 데를 했었던 게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리스크를 좀 줄이고, 물론 그 이후에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긴 했으나 그래도 이 타격폭을 줄이려고 했으면 다른 지역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파트는 꼭 지역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경매로 망하는 이유 7번. 투자금에 맞는 거. 그러니까 보통 보시면은 되게 무리하게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분들이 어쩌면 초심자의 행운이 있는 분들이 그래요. 경매로 처음에 하나를 싸게 낙찰받아서 정리를 잘 한 거예요. 매도를, 매매 사업자를 내서 단타를 쳤든, 빌라든 오피스텔 해가지고 소액으로라도 한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벌어보신 분들, 2천만 원, 3천만 원 벌어보는 분들, 되네 이게? 하면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때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고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일어나면은 진짜 운이 조금 더 안 좋은 거지만 사고는 이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한다라는 착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일어납니다.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여전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무리하게 투자를 해요.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땡겨온다거나
대출을 막 가져온다거나 명의를 여기저기 다 빌려서 투자를 한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소득에서 감당 가능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시장이 조금만 분위기가 변해도 힘들어지고 고꾸라집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기준점을 간단하게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내가 월 300 번다. 그럼 대출이자로 진짜 최대 150 이상 쓰면 안 돼요. 원금이랑 또 따로 있죠. 내가 아무리 여기 투자에 몰빵하고 몰입하고 자신이 있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상 가는 것을 진짜 대호황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시점에서 되게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입찰표는 미리 작성하자. 입찰 가격과 보증 금액을 꼭 확인하고 미리 작성해서 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법원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법원마다 진행되는 물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하시고 당일날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입찰 보증금도 확인. 그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필요하다고 했죠. 절대 그 금액보다 1원이라도 적으면 안 돼요. 그 금액 이상으로 가져가는 건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네이버 호가가 시세가 아니라는 거. 집주인이 팔고 싶어하는 금액이지 이거 외에 실제 실거래가도 같이 비교를 하면서 적정한 호가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감정가도 시세가 아니다. 감정평가사분들이 매겨놓았지만 첫 번째로 그 감정하는 시점이 보통 경매는 6개월에서 1년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랑 시세가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시세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매겼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정가를 시세로 보고 입찰하는 운은 절대 범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대출 등 내 가능한 투자금, 가용 가능한 투자금을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절대 이거를 나중에 들어오는 돈을 내 투자금이라 생각하고 안 들어오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좀 하시고 투자금을 가용 가능한 투자금을 미리 확인을 하셔가지고 미리 대비를 해서 낙찰을 받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경매만 알면 안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경매는 하나의 기술이고 지역 분석이 멋져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도권이나 지방에 투자를 할 때는 입주 물량을 꼭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떨어질 확률보단 오를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금에 맞는 것만 하십시오. 본인 투자금을 넘겨서 뭔가 무리하게 진짜 2금융, 3금융까지 P2P 뭐 이런 것까지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됩니다. 경매를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신데 그래서 그 실수를 좀 미리 방지시켜 드리고자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촬영했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꼭 이 7가지 체크를 하시고 실전 입찰하실 때 유용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